저는 박기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지요. 28에 결혼해서 첫째 정태, 둘째 정우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정태는 6살, 정우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지요. 잠 잘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힘든 일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릇들을 닦으며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지요.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힘을 냈지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앉아 손바느질로 부업을 했습니다. 옷을 수선하고 인형 눈을 붙이고 구슬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피로에 젖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귀남 씨, 이제 음식 좀 배워볼래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지요. 그때부터 틈틈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고 저축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밤에는 더 많은 부업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투정을 부렸지요. 엄마, 왜 맨날 일만 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날 올 거야.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가 식당 주방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꿈이던 작은 식당을 열 수 있었어요. 그때 정태는 고등학생, 정우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던 날 아이들이 함께 축하해 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틈틈이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무사히 자라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태와 정우는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아들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면 제 곁에서 효도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정태는 서울의 명문대에, 정우는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학금을 받아 다녀서 제 어깨에 얹혀진 짐을 한층 덜어주었죠. 대학 시절 아들들은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 저를 도와줬어요. 정태는 식당 일을 거들어주고 정우는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참 화목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주말이면 우리 셋은 함께 시장에 가서 식당에 필요한 재료도 사고 집에서 먹을 반찬거리도 골랐어요. 정태는 제가 무거운 것을 들지 않게 늘 옆에서 보조해 주었고 정우는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이 생겼다며 이것저것 골라오곤 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 4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정태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정우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그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서울에서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정태의 아내는 은행원이었고 정우의 아내는 같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들을 보며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두 아들의 결혼식은 제게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정태는 결혼식 축사에서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혔고 정우는 축가로 어머니께라는 노래를 불러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그때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아들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은 점점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정태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정우는 학생들 지도와 학교 업무로 늘 시간에 쫓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왔죠. 하지만 점점 그 간격이 길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급기야는 명절에만 연락이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이틀 동안 머물다 갔는데 이제는 하루 오기도 바쁩니다. 어머니, 회사에 일이 밀려서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일찍 올라가야 해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무언가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쁜 게 당연하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특히 명절 때 손주들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혼자 시골집에서 텃밭이나 가꾸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상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가지도 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손주 자랑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표창장을 받았대. 우리 손녀는 요즘 피아노를 배우는데 소질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정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정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주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어요. 가끔은 정태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만들다가 문득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우가 즐겨 먹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며느리 산후조리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손주를 위한 베네저고리를 손수 지었어요.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을 했죠. 손주를 생각하며 만든 옷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마침내 손주 얼굴을 보러 갔을 때 기대와는 달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정태는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라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쩐지 불편해 보였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기가 지금 잠들었어요. 라며 먼발치에서 아기 침대만 보여줬죠. 정성껏 만든 베네저고리를 건네며 우리 손주 입혀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요즘은 이런 옷 잘 안 입혀요. 알레르기 생길 수 있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제 쓸쓸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텃밭을 가꾸면서도 문득문득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었죠.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효자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저렇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 하고 위안을 삼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면 이번에는 오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결국 어머니, 이번에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그렇게 해라. 내 걱정은 하지 마. 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명한 하늘을 보며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가슴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분명 저녁에는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저녁이 되어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을 보니 더욱 쓸쓸해지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 빵집에서 사온 거였죠. 자식들이 축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 혼자서라도 축하하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들들이? 하는 기대감에 문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친구 영자였어요. 영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귀남아, 생일 축하한다. 라고 말하며 떡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자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마음껏 털어놓았어요. 귀남아, 너무 서러워하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잖아. 영자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일기에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정태야, 정우야.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니? 정태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정우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때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 너희가 잠든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들들이 알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생일 이후로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가끔 짧은 전화 통화가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텃밭에서 정성스레 가꾼 상추와 깻잎을 조금 따서 담았어요. 이거라도 먹여야지 하는 마음에서였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들은 나를 보고 반가워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먼저 정태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번, 또 한 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나오던 아주머니께 정태네 집에 대해 물어보니 아, 703호요? 어제 가족여행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다녀온대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필 내가 오는 날 여행을 가다니.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이웃 아주머니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을 안고 정우의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정우라도 집에 있기를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 정우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정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급히 나가봐야 해서. 그때 안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너무 불편해요. 하고는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니?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는지 아니?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며 잠들었다. 보고 싶어 눈물 흘린 날이 몇 날인지 모른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점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아니, 그게 핑계겠죠.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그렇게 현관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도 나중에는 나와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의 없었어요. 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의 식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태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우와의 관계가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태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본 지역신문에서 고아원 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였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고아원에 연락해서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죠. 할머니가 해주시는 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제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이 봉사하는 날인지 확인했고, 봉사하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은 아들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은 아들들이 걱정할까봐 또는 못마땅해 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를 고아원에 가져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제 음식을 좋아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도 함께 웃는 것 같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정태, 정우와도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평소와 같이 고아원에 갔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수박화채를 만들었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실이었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희미하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과로하신 것 같아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태와 정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태야, 정우야, 너희가 웬일이니? 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정우가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제서야 제가 한 일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정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효도는 못 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위해 사셨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얘들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너희들 인생이 있는데 엄마 생각만 하라고 할 순 없지.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드님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쉬어 가셔야 해요. 아들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함께 지내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아들들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와 집 안 청소도 해주고 장도 봐주었죠. 며느리들도 함께 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들들이 제가 하던 고아원 봉사를 이어받겠다고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족이 함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고아원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또 오세요? 물어올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와 함께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서울에 좀 와주셨으면 해요. 순간 의아했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그래, 시간 되지.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뭔가 수상쩍긴 했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정태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태와 정후,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풍선과 꽃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니? 정우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작 생신날 축하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정태도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머니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놓았고 손주들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는데 정태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제주도 여행 티켓이었어요. 다음 주에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근데 엄마 식당은 어떻게 하고? 며칠 쉬세요. 엄마, 그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오셨어요. 그럴까? 그날 밤 오랜만에 정태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다 있나? 그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라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손주들과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아들들과 오랜만에 팔짱을 끼고 산책도 했어요. 첫날 우리는 함께 성산일 출봉을 올랐어요. 정태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정우는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정상에 올랐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도 저 풍경처럼 밝고 아름다울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우도에 다녀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검은 모래 해변에서는 다 함께 모래성을 쌓았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질 때 제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비록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모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들들은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왔고 며느리들도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었어요.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져서 방학 되면 제 집에 와서 며칠씩 지내곤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정태가 어느 날 퇴근 후 불쑥 찾아온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정우도 변했어요. 전에는 전화 통화도 짧게 끝내곤 했는데 요즘은 퇴근길에 전화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곤 하죠. 그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모두 모여 함께 고아원 봉사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주들도 이제는 고아원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아요. 장난감도 나눠주고 같이 책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아들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당 일도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가끔 힘들 때면 제주도 여행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봐요. 그러면 어느새 힘이 나곤 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서로 오해하고 섭섭해하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으로도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